지나친 욕심과 이념에 치우친 비실용적 정책으로 경제 쇠퇴와 민생 파탄을 가져온 루이 14세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전부 떠나보낸 채 홀로 죽음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요. 이미 수많은 세월을 흘려보낸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절대 왕정을 이룩하고 프랑스의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80의 고령에 다다른 루이 14세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모두 쌓인 상태에서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당대의 모든 의사들이 달려들어 그의 상태를 호전시켜보려 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상 거꾸로 악화시킬 뿐이었는데요. 이미 앞서 후계자인 증손자 루이를 불러 자신의 과오에 대한 참회와 충고의 말을 전한 그는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는 말을 남긴 채 결국 1715년 9월 향년 7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프랑스 국민들이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70여 년 뒤에 벌어질 프랑스 대혁명의 싹이 바로 그의 때부터 움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그렇게 루이 14세의 시신이 생드니 대성당에 매장되는 속에 그가 72년 전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와 똑같은 5살의 증손자 루이가 새로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4대 왕 루이 15세였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루이 14세는 근세 이후 타국에 비해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프랑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그는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로서 라이벌 영국의 경우 그의 치세 동안 왕이 무려 9번 바뀌었으며, 역대 최장수 군주로 불리는 현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역시 그의 72년 재위 기록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기록보다는 다소 모자르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며 40년 이상을 재위했고 그 못지않게 자국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군주들이 세계 곳곳에 즐비하고 있으니, 그들은 바로 러시아의 표토르 1세, 중국 청나라의 강희제, 그리고 인도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브 등인데요. 특히 그중 중국 역사에서 천고일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청의 강희제는 루이 14세와 서로 서찰을 주고받는 등 교류한 바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견된 조아생 부배는 루이 14세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국가를 훌륭히 운영해 나가던 강희제를 가리켜, 강희제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군주인데도 그런 군주답지 않게 매우 검소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루이 14세로서 다소 뜨끔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제가 그보다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전성기를 구가한 루이 14세의 조부 앙리 4세를 닮았다면, 루이 14세는 정작 강희제보다는 그의 손자로서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 나라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몰락의 씨앗을 뿌린 권룡제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루이 14세의 중앙집권책의 일환으로 지방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에 몰려와 중앙화됨으로써 이들의 재력과 예술가들이 결합하여 화려한 궁정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며 그들의 작품을 아끼고 상과 자기를 수여하는 등 예술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17세기 유럽 예술을 대표하는 바로크 양식 또한 바로 이 시대에서 만들어졌으니, 크고 화려하며 장중한 분위기를 지향하는 이 바로크는 이 시대 절대 왕정의 이미지를 매우 강하게 투영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문학 또한 그의 지원 속에 황금기를 맞이했으니, 몰리에르, 장 라신, 피에르 코르네이유 등의 극작가들을 비롯해서 부알로, 라퐁텐, 샤를 페르 등이 이 시대에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뛰어난 무용가이기도 했던 루이 14세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춤 실력으로 20년간 매일 2시간씩 춤 연습을 했다 하며 직접 광장에서 열리는 발레 무대에 출연하기도 했으니, 실제로 이러한 왕의 공연은 왕이 자신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졌는데요. 이렇듯 궁중무용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친정 초기 왕립무용 아카데미를 세우기도 했던 그는 병자호란 이래 궁중연회에서 사라졌던 정제무용을 되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인 조선의 효명세자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또한 춤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을 무척 사랑한 그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궁중음악가 장 바티스트 릴리를 매우 아꼈고, 그들의 사이가 너무 친밀했던 탓에 동성애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일화는 2000년작 프랑스의 영화 왕의 춤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릴리가 작곡한 발레에 맞춰 춤을 추는 경우가 잦았는데, 당시 젊은 루이가 태양신 아폴로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면 무대를 보는 귀족들이 그를 향해 태양왕 만세라고 환호했고, 여기에서 그의 권위적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유래된 것인데요.
한편 그 치세 당시 이탈리아 피네롤로 감옥에서 1698년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으로 이송된 의문의 재소자가 있었으니 그는 가면을 벗거나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러 좋은 식사를 제공받는 등 죄수치고 나름 괜찮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워낙 의문투성이의 흥미로운 인물이었기에 훗날 볼테르는 그에 대해서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 혹은 친아버지라는 여러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알렉상드르 뒤마는 이 흥미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삼총사의 후속작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찰가면을 집필하게 됩니다. 한편 무리한 국가 운영으로 경제를 파탄낸 루이 14세였으나 사명감과 책임감만큼은 대단했기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진시황마냥 고령으로 죽을 때까지 성실히 직무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향한 그의 성실함이 독이 된 것인지 선대 앙리 4세 루이 13세를 거치며 국민적 통합과 경제 발전으로 다져진 프랑스의 국가적 역량은 그의 때에서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절대주의를 성립한 그의 상징과도 같은 유명한 말 짐이 곧 국가다는 실제로 그가 한 것이 아니고 훗날 권위에 비판적이었던 볼테르에 의해 지어진 말로 전해지는데요. 정작 그는 죽으면서 짐이 곧 국가다가 아닌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시켰으니 실제로 루이 14세 치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많은 부침과 변화가 일어난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비로소 국가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명군 앙리 4세와 후임 루이 14세의 통치를 비교하며 한 절대군주의 일방적 통치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 철저히 경험한 프랑스 국민들은 70년 뒤 루이 14세의 말처럼 영원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유한하며 허울뿐인 왕실을 걷어내고 자체적인 생명을 가진 그들만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이 13세의 늦둥이로 태어나 5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의 왕위에 올라 수차례의 반란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고 20살이 넘어 마침내 친정을 시작했으며 72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굳건한 절대왕정을 이룩한 한편 무리한 정복전쟁과 종교탄압으로 국가의 몰락을 초래하는 등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증손자 루이 15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